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특검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제한고를 대법원이 2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경찰이 주거지역 소음 규제를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주거 평온권 보장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스쿨존 어린아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취재했습니다. 만삭의 임신부가 카페에 갔다가 갑자기 산통을 느껴 카페 화장실에서 출산을 했는데 병원 출생 증명서가 없어 출생 신고를 못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입니다. 5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형 봐주기 논란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현 재판부가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일가에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2심에선 일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 말 3마리 용역대금 36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다시 실형이 선고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된 가운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삼성에 철저한 준법 감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삼성은 이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착수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 어린 사과를 주문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 부회장의 어제 사과문 발표가 바로 삼성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른 대국민 공개 사과입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해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은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현 재판부에선 재판을 못 받겠으니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낸 것입니다. 특검이 제시한 형량 가중 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 요소에 해당하지도 않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어제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재항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신청 하루 만인 오늘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 삼성이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해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검의 인식입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편법도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게 이 부회장의 어제 대국민 사과입니다. 앞으로는 잘못을 안 하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과거에 이미 저지른 잘못을 상쇄해 집행유예 면죄부로 이 부회장에 돌아갈 수 있을지 비판 섞인 관심이 법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경찰이 주거지역 소음 규제를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평온권 보장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신세아 기자가 양측의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4일 경복궁역 근처입니다. 광화문에서 청와대를 향해 이른바 진격 집회를 하던 보수단체 회원들과 인근 시각장애 학교 학부모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연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학부모들이 집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아이들을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엔 서초동 대검 앞이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을 촉구하는 양측의 시위 메카로 떠오르며 집회 제한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집회가 열리면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소음 공해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이 청원인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집회와 시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경찰은 이에 집회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단 현행 집시법은 주거지역이나 학교, 병원 등이 위치한 곳에서는 집회 소음 한도를 주간 65데시벨 이하, 일몰 이후 야간엔 60데시벨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선 주간은 75데시벨 이하, 야간은 65데시벨 이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 등의 경우엔 새벽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를 새로 신설해 소음 한도를 55데시벨까지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거지역 쉬는 시간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그러니까 호소가 굉장히 많으셨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집회 시위 자유와 표구권 보호를 이제 보장하는 차원에서 경찰은 이와 함께 현행 10분 평균 소음치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한순간이라도 소음 기준치를 넘으면 제재할 수 있는 순간 최고 소음도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해당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55데시벨은 보통의 대화 수준 소음인데 이 기준에 집회 소음을 맞추고 순간 최고 소음도라고 단 한 번이라도 넘어섰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야간 집회를 전면 허용한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 대화 나누는 수준이 60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집회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불편을 국민들이 참아라는 그런 일종의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소음 기준을 그렇게 낮춰버리면은 그럼 뭐 집회는 거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주거구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순간 최고 소음도를 전가의 보도로 야간 심야 집회는 물론 주간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두메산골 아닌 이상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없는데 주거 지역에 대한 소음 규제를 강화하려면 주거 지역의 정의와 이를 따로 제한할 법률상 근거부터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음 기준을 조금 높일 필요도 있고요. 측정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소음 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밤 12시 넘어서까지 집회나 시위를 해야 하느냐? 이 시간대엔 좀 더 엄격히 소음을 규제하는 게 맞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단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심야 시간에는 누구든지 조용히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네.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히려. 나아가 집회 장소와 시간대별로 소음 규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세분화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소도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 분류가. 이거를 조금 더 한 3-4단계로 좀 장소를 좀 구분을 더 해야 된다. 세분화시켜야 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반대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주거 평온권 사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스쿨존 어린아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각에선 과잉 처벌 주장과 함께 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장한지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사고 영상입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며 파란불의 직진 신호를 받아가는데 반대 차선 차량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저걸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하죠. 해당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피할 수 없는 사고. 하지만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운전자가 가해자로 적시돼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본다고 답했다는 것이 영상 제보자의 말입니다. 이 같은 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강화된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식이법 조심하면 된다고요? 속도 30km 이하로 가고 그리고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하면 된다고요? 이런 과잉 처벌 논란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민식이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모두 징역을 산다는 식의 말은 오해이거나 잘못된 주장입니다. 무조건 그 안에서 과속을 안 했는데 아이를 치면은 무조건 뭐 다 징역형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만약에 과속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에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스쿨존 제한 속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속 30km입니다. 스쿨버스가 정차했을 경우 일반 차량은 추월할 수 없습니다. 차량 앞뒤로 아이가 지나가거나 길을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을 2배 이상 물리는 등 기본적으로 일반 법규 위반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민식이법과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도 일정한 정도 과속이 있었으면 그 난폭운전으로 간주를 하고 이미 법을 하나 어긴 상태에서 그것이 또 다른 과실치사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경우에는 엄중하게 다스리죠. 스쿨존은 아예 일반 차량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스웨덴이 대표적입니다. 학교 입구 등 이른바 홈존이라고 불리는 곳에선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학교 주변 도로엔 20cm 높이 방지턱을 설치해 속도 감소를 유도합니다. 이웃한 일본의 경우도 스쿨존 제한 속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속 30km고 등하교 시간엔 차량 진입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을 지정해서 이제 통학 시간에 통행 금지를 시킨다든지요. 이게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일방 통행으로 만든다든지요. 그 도로 자체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속도 제한. 다만 일본의 경우엔 스쿨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를 설치해 놓긴 했지만 민식이법과 같은 가중처벌 규정은 없다는 것이 이탁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속도 제한을 어기면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죠. 가중처벌이라기보다는요. 처벌 자체를 가중한다기보다는 처벌이 되는 제한들을 만들어 놓은, 규제를 만들어 설정해 놓은 거죠. 그 외 영국 등 상당수 선진국에선 구간별 차량 출입 금지와 함께 과속 방지턱과 감속 유도를 위한 차선 곡선 처리 등 사고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스쿨존에선 운전자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가 꺼진 후 3에서 4초 후에 들어오도록 설계돼 있고 기본적으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펜스가 잘 설치돼 있습니다. 그 밖에 아예 스쿨존에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놓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강하게 자극하기도 합니다. 처벌 강화 여부를 두고 소모적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을 통해서 감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는 게 맞겠다. 과속을 할 수 없는 뭐 예를 들면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보차 분리를 위한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든가 뭐 요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마찬가지로 민식이법을 개정한다면 처벌 자체가 아닌 스쿨존 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시설과 제도, 시스템 마련을 강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민식이법이 희화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민식이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카페에 갔다가 갑자기 산통을 느껴 병원에 갈 새도 없이 카페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출생 증명서가 없다고 출생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난해 8월 카페에서 갑자기 산통을 느낀 A씨는 화장실로 가서 홀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고로 119 대원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아기 탯줄도 끊고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A씨는 아기의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병원 측은 출생증명서 발급을 못 해주겠다고 나왔습니다. 의사가 직접 분만을 진행하지 않아 출생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일단 호적법은 태아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있고 산모도 있는데 병원 출생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기가 의료보험을 못 받는 딱하면서도 황당한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산모와 아기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의학적으로 친모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적으로 아기의 친권자가 없어 임의로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없는 아기에게 법원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 신청해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상당기일 걸리고 아기는 그 사이에도 병원을 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고심 끝에 119 구급대 활동일지를 첨부해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1항은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엔 가정법원에 출생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출생 확인 신청에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출생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김우경 변호사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만 119 구급대 활동일지를 통해 모자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전자 검사가 없어도 출생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기가 우여곡절을 겪고 태어나 대한민국 구성원의 1인으로 받아들여진 만큼 가족과 사회의 보살핌과 돌봄 속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라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